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노유진의 100분 토크. 성완종 파문 그리고 이어진 총리 사태. 그 파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맞물렸던 국제 외교 현안으로 사안의 중요성만큼 충분한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달 반둥회의 60주년을 기념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어서 미국 워싱턴에서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아베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미일 안보 협력 지침, 미일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침이 18년 만에 마침내 개정됐습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외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치카페에서도 계속 이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 외교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게 또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번 주 100분 토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게스트로 동북아시아 평화 문제의 전문가이시죠. 한신대학교의 이기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기호 교수님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포털 검색해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 어떤 분인지. 예. 우리 이제 자뻑 소개를 잘 하는 분위기거든요. 자화자찬 소개. 예, 한번 해주시죠, 뭐 정치자들 위해서. 예, 뭐 저는 지금 한신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한신대학교에서 2008년에 그 평화 공공성 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좀 아시아적 시각 혹은 세계적 시각에서 좀 다뤄보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남북 문제를 저희가 좀 연구도 해오고 또 실제로 그런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해서 그냥 간단한 예로는 2012년에 3월에 저희가 뉴욕에서 육자회담이지만 사실은 유럽을 포함하고 몽골도 포함한 다자 민간회의를 했습니다. 말이 민간회의인데 1.5트랙이어서 북에서도 뭐 한 10분 정도가 나오셨고요. 키신저도 왔고 그때 뭐 존 캐리 전 상원 외교위원장 그 당시 국무장관이 아니었습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모여서 굉장히 진지한 대화를 나눴던 게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뭐 그런 활동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교육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요. 지난달 4월 29일이죠. 아베 총리가 미국 하원 본회의장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총리로서 상하원 합동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네, 그 제목이 희망의 동맹을 향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흥미로운 그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전에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베가 방문했던 게 4월 28일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서는 세월호 4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난민을 순방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4월 19일 그 무렵에는 반둥에서 반둥회의 60주년 기념회가 열려서 사실은 국제 정세가 굉장히 다양한 정상 외교로 일관되는 아주 그러한 좀 긴막히는 세계 질서의 판을 짜는 그런 회의가 진행되었던 시점입니다. 더 공교로운 것은 4월 28일 날 아베가 방미를 하고 그리고 4월 29일 날 지금 말씀하신 그 상하원 합동 회에서 일본 수상으로 최초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월 28일이 사실은 뭐 저희 그 최고의 관객을 동원했던 그 명량 네. 이순신 장군의 탄생일이어서 저희 어렸을 때 충무공 탄생 기념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했죠. 우리 어렸을 때. 옛날 유신 정권 때는 대단했습니다. 충무공. 그렇죠. 예. 그게 참 공교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 28일은 이 아베 수상의 그 종조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아베 수상의 그 외조부인 기시노부스케의 친동생인 사또 에이사쿠. 그래서 논란이 많았죠. 1974년에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 제일 허무하고 그다음에 의미 없게 준 노벨 평화상이라고 아마 소문. 그 사또 에이사쿠가 또 종조부입니다. 근데 이 사또 에이사쿠가 굉장히 장수 총리를 하면서 이 총리를 하면서 본인의 수건사위에 받던 오키나와를 72년에 반환을 합니다. 그 반환한 날이 4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월 28일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한국 전쟁이 한참이던 1952년 4월 28일 그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체제, 다시 말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가 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지금의 아시아, 미국과 일본의 아주 견고한 동맹이 미일 동맹이 처음 발효된 것도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되는 바로 옆방에서 같이 이루어진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기념일을 선택해서 간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다. 네. 예, 그렇게 봅니다. 일단. 제 생일 다음 날이라는 아주 뜻깊은 의미도 있는데. 그러시군요. 근데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건데 그때 이제 고시기를 즈음해가지고 이제 미일 그 정상회담이 있고요. 중일 또 정상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그 전에 또 반둥 회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외교 현안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렇습니다. 각하는 지금 남미 가가지고 그 정상 뭡니까 외교 성과로 저 감기를 얻어오셨어요. 남미산 감기. 남미산 감기. 바이러스.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희망의 동맹을 향해서라는 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불안한 주제거든요. 이게 동맹이라는 게 미일 동맹인데 예 우리가 좀 왕따가 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왕따 발언에 대해서 이미 윤병세 장관께서 그 고래를 길들이는 새우라고 하는 그 CSIS의 마이클 그린 부소장의 얘기를 인용해 가면서 야, 그 양반 우리보다 더 잡벅 분위기더라고. 나는 우리 노유진의 정치 카페가 진정한 잡벅 클럽이라고 생각을 해왔어. 우리끼리 막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근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로서는 족탈불급이더라고. 거의 뭐 신의 경지에서 잡벅을 하시더라고. 지금 우리 외교 대단히 잘하고 있고 완전히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진중권 선생님께서 아까 아베의 합동 연설문이 희망의 동맹을 향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이 희망의 동맹을 향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동맹에 기초한 외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맹이라는 것 자체는 누군가의 적을 상정해서 사실은 그 어떤 적을 상정하는 다시 말하면 뭐 궁극적으로 평화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전쟁을 통한 평화, 무력에 기초한 평화가 사실은 동맹 외교의 핵심이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이 희망의 동맹을 향해의 핵심은 그 미일 그 안보 가이드라인 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이제 재개정하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그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상하원 합동 연설하는 과정에서 이 아베의 이 연설 그 분위기라든지 또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감정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들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독특합니다. 아마 우리 언론에서는 아베가 이른바 그 전시 성노예들에 관한 또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실된 사과를 했는가에 주목을 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다르게 보면 아베가 미국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또는 미국을 아베 정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미국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이 아베가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 유학 시절 얘기라든지 또는 그 자기의 할아버지를 아주 기시노부스케를 자랑스러운 자기 할아버지로 아주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본이 세계 자유주의 국가와 연대하고 있고 그것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이상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이 이제 한 250년쯤 됐나요? 그중에 한 70년을 미국과 보조를 미국 역사의 4분의 1에 일본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일본이 미국의 일부인 것 같은 동맹을 넘어서서 그런 착각을 주는 그래서 결국은 미국 사람들로부터 아주 무장해제하고 일본은 미국이 그런 느낌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베라고 우리는 읽고 아베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억들이 다르게 떠오릅니다만 아베라고 하는 단어를 이분은 아브라함 링컨의 에이브하고 연결을 시켜서 슬쩍 발을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일부러 한 겁니다. 그 얘기는 그런 연상작용을 사람들한테 기대했던 것도 있죠. 꼴값을 떨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워싱턴에서 링컨 동상 앞에서 오바마하고 둘이 사진을 쫙 찍은 것은 단순히 아베가 지금 온 것이 아니라 지난 70년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전후 적이었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말 그 진실된 사과를 미국한테는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 미국과 일본은 정말 하나가 돼서 이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뭐 말은 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군사 동맹을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당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과거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자꾸 일본 편 들어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은 사실 굉장히 노골적이었다고 봅니다. 이미 웬디 셔먼이 올 1, 2월 달에 그 이제 과거는 있고 너무 과거 갖고 값비싸게 굴지 말고 미래를 향해 가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지난 4월에 다 아시겠지만 그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와서 사드 문제는 뭐 다시 거론은 뭐 사드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당장 거론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도 그 한일 관계를 조금 더 굳건히 해나가고 그 미래를 향해서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가 하면 그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이제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짝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보 라인을 한일 동맹보다는 일본과 호주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으로 해서 태평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식으로 슬쩍 흘리면서 마치 과거에 애치슨 국무장관 애치슨 라인 같은 느낌을 주면서 한국을 사실은 협박하는 메시지로 저는 니네 계속 그렇게 뻣뻣하게 나오면 우리 클럽에서 빼버릴 거야.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뻑뻑하면 빼겠어. 라든지 또는 야 이제 그만하고 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난 상반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일 이제 일종의 군사 동맹이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중요한 거고 일본을 좀 끌어들이려니까 자꾸 한국이 뻣뻣하게 나온다 이런 거죠. 걸림돌이다 과거사. 그러니까 그 문제 좀 그만 좀 접어라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간접적인 압력을 준다고 할까나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짜증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한미일이 군사동맹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이고 한미 동맹이 그다음에 미일 동맹도 군사동맹이고 우리하고 일본은 지금 군사동맹이 없는 건데 이 두 개가 이제 전혀 같은 게 아닌 거죠. 이번에도 드러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그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동맹이 절실한데 한국과의 동맹은 중국에 대응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미국에는 전략적으로 가장 위에 놓는 것이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제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보면은 사실은 미일 동맹도 계속해서 격상되는 것 같아요. 미일 동맹의 수준이 그 뭐 미일 안보 조약이야 뭐 수십 년 전에 만든 그대로이지만은 이거 한 번 정도 개정했을 뿐이고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방위 지침이라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변경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점점 이제 미국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 지사 정도였는데 지금은 보면은 세계적 파트너예요. 전 세계를 미국이 지배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중요한 파트너로. 그래서 어쩌면 미국이 본 사람은 제1 계열사. 우리는 그냥 하청업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위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동북아를 놓고 볼 때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긴장의 이 격화가 최근에 벌어지는 긴장 격화가 중국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손발이 안 맞고 이제 전력이 이제 그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다가 주의를 자꾸 주는. 예, 이번에 그 4월 27일에 그 미일 안보 협력 지침이 이제 변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요한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일본 너희들이 좀 더 군사적으로 강해져라. 이런 거죠. 군사적으로 강해진지라 물론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도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세계적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방금 우리 노회찬 선생님께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세계적 차원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일본은 뭐 자위대라 그래가지고 군대가 공식적인 군대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갖다 이른바 이제 정상화.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가 일본 헌법의 구조를 갖다가 그 고치냐 마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해석을 변경하는 걸로 하는 건데 그건 국내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걸 이제 미국이 양국 간의 어떤 구사 협정 차원에서 그걸 추인을 해주는 거구나. 뒷받침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식의 이 동북아 질서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대학 다닐 때는 30년도 넘었지만 노래 부를 때 보면 막 그
바람이 분다 이런 노래 부르면 막 로스케 대사관에도 불내고 막 그 미국 대사관에도 불내고 양키 대사관 쪽발이 대사관에 불내고 불 다 냈잖아요. 그러니까 잘 탄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제 좌파라고 많이 그랬는데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좌파였어 우리.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때 주로 우리가 이제 동북아시아의 군사 질서 이런 걸 볼 때 미국을 본사라고 한다면 이제 일본은 지사, 그다음에 한국은 대리점,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지. 응? 일본 지사, 이제 한국 대리점. 한국 대리점은 한국에서만 오는 거고, 지사는 이제 동북아를 관장하는 건데 지금 지사에서 계열사로 승격시켜가지고 그렇죠. 기존의 동북아라는 기존의 지사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데까지도 경우에 따라서 영업 활동을 나갈 수 있게. 그거 아니에요? 유시민 선생님 비유가 아주 적절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네요. 예,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대리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잖아 일단. 그렇죠. 우리도 지사로 성격을 시켜주든가.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이제 그런 길로 왜 우리가 그 일본보다 더 미국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멀어지고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왜 남미 갔느냐를 갖다가 질책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각도에서 또 질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대리점하고 지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 지금.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이걸 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시험은 정무차관인가요? 그 사람 웬디 시험은 발언도 그렇고 야 니네 대리점이 너무 뻣뻣한 것 같아. 서열상 지사가 위인데 옛날에 우리가 영업 정식으로 하기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사적인 감정 갖고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대리점을 야단친 것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서 자꾸 일본의 역할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중국에 대응하기는 버겁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확실한 아마 다 아시겠지만 뭐 TPP 문제라든지 최근에 AIB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그 군사비를 같이 나눠서 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좀 줄이겠다. 뭐 이제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만 더 크게 보면 사실은 지금 2015년 뭐 저희가 2012년에 사실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뭐 각국의 이른바 육자회담 당사국의 정상들이 좀 바뀌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이 됐고요. 그리고 2015년 요 무렵에는 방금 그 여러 가지 국제회의에 관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 정세가 지금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그 군사비뿐만 아니라요. 저는 뭐 그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론도 앞에 신형이란 말에 방점을 많이 찍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대국 관계라고 하는 그 대국 질서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제 질서는 여전히 헤게모니 싸움이고 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국이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질서의 룰을 정하는 그래서 항상 본인들이 갑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국이 계속 갑질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갑의 위치를 놓치지 않겠다. 갑의 위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본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지 않으면 미국이 기존에 본인이 정했던 여러 가지 룰이라든지 힘을 계속해서 발휘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하나는 뭐 다 아시겠지만 1989년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베를린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른바 다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에 있었던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른바 나토가 계속 존속해 다시 탈냉전 이후에 나토의 전략은 무엇이 될까? 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뒤에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4년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른바 과거에는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었던 국가들이 대부분 나토 회원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동유럽 국가들이. 그렇죠. 동유럽 국가들이 그러니까 소련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당혹스럽고 황당한 겁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도 뭐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이 나토가 점점 동쪽으로 진격하는 이른바 동진 현상과 중국이 점점 비대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러시아의 그래서 아마 지난주 토요일 날 승전 기념일에 푸틴이 여러 가지를 좀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야 우리 이러면서 이제 나 살아있네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그게 이제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 변화라고 한다면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변화는 뭐 70년대 그 미국의 한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 태평양이 사실은 거대한 평화의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름은 그렇습니다. 근데 거대한 이 평화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미국이 자기 안방 호수처럼 그게 이제 70년대 그 미국 학자들입니다. 그 결국은 뭐 괌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뭐 지금 이제 수비에서 철수했습니다만 뭐 필리핀, 괌, 오키나와 등등해서 완전히 미군 기지가 전 세계에서 365일 전투를 수행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전투를 하는 그래서 아마 1년에 아마 그 재해로 미국 안에서 재해로 죽는 사람보다는 전투에서 죽는 사람이 아마 훨씬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안에서요. 이제 그 정도로 365일 전투를 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을 본인들의 군사 기지로 활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본이 확실하게 미국의 우군이 되어주고 또 그 역할을 많이 분담해 줘야 되는 그런 맥락에서 아베가 오늘 이 미 의회 연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단순히 군사동맹을 강조한 것이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유시민 선생님께서 그 지사라고 하셨나요? 예. 지사에서 계열사로. 그렇죠. 나 확실한 계열사 사장임을 충성을 다할 것을 여기 보면 맹세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전을 위해 미국의 리밸런스, 재균형 정책을 지지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한마디 더 합니다.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레토릭을 보면 이제 미국과 일본은 희망의 동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형제 국가로 확실하게 간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강하게 해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군사적 측면에서 기존의 지금 자위대 병력도 만만한 병력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마 군사비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을 거예요. 훨씬 많죠. 훨씬 많죠. 자위대가 우리하고 게임도 안 돼요. 그렇죠. 자위대. 그런데 그 자위대를 이제 그러니까 투입되는 때 제한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그 역할 변경에 따라서 그 자위대가 이제 뭐랄까 더 강화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아까 노회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미일 안보 조약하고 다르게 이 미일 방위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막 내보내는구나. 할 수 있으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세 번째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78년,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97년.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그 특히 한 것 중에는 미일 안보를 통해서 빈틈없는 협력을 하겠다. 빈틈없는 협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크게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일단 일본 자위대는 일본 본토 및 혹은 도서를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일단 피해를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이것을 그 퇴격할 수 있는 작전을 시행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지원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하나고요.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변 사태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주변 사태를 굉장히 폭넓게 조항을 넓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일본 본토만 침략을 받으면 이게 원래 자유된데 그게 아니고 주변 사태에 이르는 데까지 이제 동맹 조정 메커니즘, 이 얼라이언스 코오디네이션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미국하고 이제 같이 세계 어디든지 이 주변이라고 하는 범위가 이제는 아까 유시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가 아니라 이제 아시아 세계로 넓어져서 언제든지 군사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뭐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군사 돈이라든가 돈이라든지 일본이 알아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서로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데도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해석을 우리 무식한 사람들 저처럼 이 국제 안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그러면 일본이랑 중국이랑 영토 분쟁 있는 데가 다오이다이 거기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 해군하고 중국 해군하고 한바탕 붙으면 그래서 국지전이 벌어지면 미군이 이제 일본 편을 드는 거야? 이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요새 어느 허접한 신문의 소설에 보니까 연재 소설에 남북한이 손잡고 대마도를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서 미국이 중립을 지켜요. 그 소설에서는. 근데 만약 독도 문제 때문에 동해안에서 이제 한일 간의 해군이 교전이 벌어졌다. 그러면 미군이 일본 편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무식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 다오이다이 그거는 일본 편 들 것 같아, 미국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잖아요. 독도에서 분쟁 생기면 미국은 그러면 지사하고 대리점하고 한판 붙으면 어디 편드나? 그럼 그 대단히 어려운 질문. 아마 미국 정책 입안자들도 그 문제는 그냥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개입하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와 맺은 협정과 일본이 맺은 협정이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한쪽만 돕게 안 돼 있는 거죠. 예. 독도를 아마 없애거나 그러겠죠. 예. 일단은 이제 아니 그러면 확실히 미국이 독도 문제 때문에 싸움 붙으면 일본 편 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까지 보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시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열사가 평소 협력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요 지점이 협력하는 거 협력의 그 수준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한 문제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좀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무게 중심이 일본 쪽으로도 쏠릴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쏠려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지금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미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하는 중국에 맞서가지고 혼자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누군가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고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일본 특히 우익들은 이 정상 국가가 아니거든요. 군대가 없는 이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게 바로 이른바 개전권, 전쟁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걸 너무나 찾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딱 마침 미국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참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 좀 든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그걸 충분히. 근데 일본이 개정권 확보하려고 그러면 설마 뭐 한국 정도 상대하려고 할 일은 아니고 요새 징비록 드라마도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중국 정도 상대할 텐데 요즘 중국 분위기가 보니까 좀 UCC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중국에서 야 한판 붙어볼래? 우리가 청일 전쟁 때 중국인 줄 아냐? 뭐 이러면서 막 항공모함도 만들고 막 잠수함도 만들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념적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우익들은 전쟁할 수 없는 권력 국가.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세당한 거야. 거시기가 없는 남자죠.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꼭 찾아야겠다라는 이런 게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좀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그것보다는 이런 거예요. 남한하고 북한이 어떤 군사적인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때 일본군이 우리나라로 오는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가능한 시나리오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아마 그 문제는 실제로 이제 평시작전권은 저희가 갖고 있지만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개입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이 들어오는 거죠. 저희 대가. 그렇죠. 아니 이번에 그래서 그 조항을 갖다가 우리를 의식해서 넣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 거죠. 제3국의 동의를 갖다 얻는 걸로 돼 있어요. 그때 이제 한국이라고 안 하고 제3국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위대가 이제 가려면은 그 분쟁 여구의 분쟁에 개입하려면 그 제3국의 경우에 그 동의를 얻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정도 가지고 되느냐 그건 해석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저는 여기서 좀 그 이전에 정리돼야 될 게 뭔가면은 제가 작년에 그 후쿠오카 일본의 북해도 갔을 때도 그래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뭔가 하면 관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이 커나가는 이게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예요. 일단 중국이 커나가는 것. 이 변화에 따라서 자신들이 경제적 지위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불안. 두 번째는 중국의 군사 대국화되는 데 대한 어떤 불안. 그 두 가지 불안이 적극적으로 미국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도 이 중국 문제 때문에 일본을 격상시켜서 상위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는 것과 일본이 또 자기들의 문제의식 때문에 미국을 더 강하게 어느 때보다도 요구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결부돼서 나타난 게 아까 그 아베 연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집 친구가 덩치가 커져가지고 옆 동네 친구하고 지금 편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일본이. 그러니까 무슨 뭐 기질상 전쟁을 좋아해서 뭐 개정권을 요구한다기보다도 그런 어떤 자기들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지금 중국하고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 미국과 함께 싸운다. 옆 동네 그렇게 된 친구가 우리 있어. 그렇게 된 거죠. 된 건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 문제가 일단 하나 걸려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지위는 일본과 또 다르잖아요. 미국의 군사 파트너가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정도 가지고 이제 중국을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왜 우리는 일본처럼 못하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한심한 얘기죠 사실은. 예.
중국 군이 그냥 한 5천만 정도 이렇게 의용군으로 보내가지고 항복을 시키면 우리나라는 그 포로 수용소 운영하다가 망한. 아 진짜 그거. 그치. 아, 그 큰일 나요. 우리 망해. 5천만 명이 와서 포로가 되면. 그치. 의용군 와가지고 포로 딱 되면 우리는 그 포로를 케어하는데 그치. 지금 국력을 다 소진해야 된다. 그건 옛날에 그 저기 중소 분쟁 때 이미 나온 얘기예요. 중소 분쟁 때 어떤 경우에도 중국이 질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 모든 인민이 전부 다 토항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포로 먹이 살리다가 소련이 망할 거다. 예. 아, 근데 중국에서 보면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 요즘 중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중국 관계는? 미중 관계라고 해야지. 중미 관계라고 그랬다가 또 반미라고 욕먹을라. 예. 이번에 그 러시아 전성 기념일 때 그 기념식에서 푸틴이 한 얘기가 이 단극 체제로 가려는 세력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극 내지 다극화돼야지 왜 미국 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느냐. 어찌 보면 그거에 대응하는 어떤 동맹관계를 새롭게 이제 재편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미일 관계 또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희망하는 동맹의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가 나눠봤는데요. 조금 넓혀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한번 현재 상황을 좀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떨까?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100분 토론에서 다뤘는데 1대1로? 1대1로. 그리고 AIIB, 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볼까요?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을. 그리고 또 최근엔 또 한편으로 뭐가 있었냐면 중국하고 또 일본 정상이 또 만났단 말이죠. 그 반동에서. 네. 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은. 네. 일단 아까 노회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중국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에 대한 대단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재작년에 일본 그 외무성 관료들하고 지금 저 자리가 한번 있었는데 일본 외무성 관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북한과 중국을 거의 동일시하는 감정적으로 외교적 발언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중국에 대한 그 불신과 그다음에 그 공포감이 동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뭐 이미 대국 굴기 또는 화평 굴기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작년 울란바토르에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울란바토르 다이알로그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때 중국 대표들이 굉장히 일본을 향해서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우리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약하다. 아까 유시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탱크 만들고 뭐 만들고 지금부터 만들어도 미국 꽁무니도 못 쫓아간다. 실제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육자회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군사력을 다 합쳐도 미국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커가고 있지만 군사대국은 전혀 아닌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은 아직 또 미국하고 어떤 대적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군사적 대결 구도는 전혀 바라지 않고 중국이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조금 더 분배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최근에 시진핑이 들고 있는 그 부패와의 전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중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쯤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평화와 안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중국 입장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대결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미중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형 대국이라고 하는 말에서 신형이라고 하는 말도 핵심은 과거 냉전 체제처럼 군사력에 의존한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 경제와 협력과 신뢰를 통해서 두 나라가 이제는 공존하고 상생하는 길을 가겠다는 게 이제 신형의 사실은 핵심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힘을 키우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AIIB라든지 일단 덩치가 커지면 주변국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황사 문제도 그렇고 중국의 유명한 제 성함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에서 뭐든지 조금만 해도 곱하기 인구를 하면 무한대로 가고 맞아요. 이게 조금만 뭐 아무리 성장을 해도 이 분모의 인구가 들어가면 이게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중국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런 거대한 국가라고 하는 점이 양질 전환의 법칙이 작동하는 국가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은 여전히 대국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와 하여금 되게 겁을 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어떤 경제 성장을 하느냐 정말 주변하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른바 민족주의나 내셔널리즘에 입각해서 정말 대국을 향해서 가면 저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베가 그 미국 가서 연설한 그 이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에도 결국은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기, 기후 변화라든지 뭐 난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새로운 위기를 얘기했는데 그러한 새로운 위기를 엄청나게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중국 안에 이미 잠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 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그 약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중국 입장에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생각도 의사도 없는데 미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손잡고 말이지 무슨 가이드라인을 변경시키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중국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당근 기분 나쁘지 그거는. 그렇지만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지. 예상된 일이기도 하죠. 예상된 일이기도 하고 뭐 그리고 중국이 뭐 기분에 따라 움직일 나라는 아니니까. 뭐 중국만 기분 나빠하니까 러시아도 기분 나빠하고 그렇지. 뭐 지금 북한은 북한이 대놓고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그러면 니들이 그러냐 그럼 우리도 뭐 하겠다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오히려 핵 만들면 우리는 더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반동회의에서 중국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유화책을 쓰고 아베도 만나가지고 굉장히 유화. 그러니까 제가 그 말하고 싶었는데 피해가는 건가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기분이 되게 나쁜데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은 홈워크가 너무 많아요. 집에서 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웃집하고 다툴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존심도 상하고 뭐 기분도 나쁘지만 그 아베 만나서 뭐 이렇게 정상회담 하면서 표정이 안 좋잖아요. 우리 물론 그런 사진만 보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표정 외교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만나긴 만났지만 그렇게 다정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죠? 이제 중일 정상이.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상황을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 중국 정부에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 미국의 동맹 강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지나치게 중국 정치 전반 또는 동북아의 국제 정세 전반에 지나친 긴장을 야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이런 정도를 지금 중국 정부가 그냥 기조로 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달리 보면은 이제 중국을 놓고 이제 보신 거고 일본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그 미국 가가지고 그런 이제 관계를 갖다 정말 오래간만에 한번 미국하고 이렇게 뭐 뽀뽀까지 하는 그 장면을 연출하기 직전에 반둥 가가지고 중국 냉대를 감수하면서 시진핑의 냉대를 감수하면서 또 가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AIB에 뭐 참가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과 가까워지면 결과적으로 중국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또 이렇게 작업을 해두는 거예요. 중국하고 이렇게 험악하게 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이제 그게 나는 그게 외교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생각되는 건 왜냐면 어느 한쪽하고 이제 가까워지면서 나머지하고는 자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는 거예요. 그럼 한국만 절로 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놓고 봐야지. 우리는 그때 뭐 하고 있냐 이거지. 우리는. 옛날에 반기문 제 총장님 만났을 때 그 총장 되기 전에 잠깐 식사 좀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좀 봐달라고 총장 될 때니까.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교의 원칙이란 건 뭐냐면 그 어떤 사람한테도 내가 적이라는 인식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라도 친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외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이 최악의 관계인 상태에서 일본이 미국하고 가까워지는 노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도 자기 나름대로는 성의를 다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북한하고도 북한 그렇게 욕하면서도 북한하고는 지금 비공식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납치 일본 국민 납치 문제 등 풀려고. 오히려 한국이 보면 북한하고도 지금 이명박 이래로 냉랭한 관계고 일본하고도 저렇고. 미국 중국 사이에서 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저쪽으로. 예. 근데 그 보면은 좀 재밌는 건데 지금 일단은 미국, 일본 굉장히 밀월 관계죠. 신밀월 관계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국하고 또 일본이 또 만났단 말이죠. 이것도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분위기가 냉랭하지 않고 상당히 화기애애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만 지금 달랑 고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동회의 이런 것도 우리 안 갔잖아요, 거의. 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아니 왕다냐 잘하고 있냐? 그 윤병세 외교장관에 우리가 엄청 잘하고 있다는 자기 스스로 고립을 시키는 그게 근거 있는 거예요. 좀 뭐
그런 면이 있어요? 아니면 아유. 이 반동회의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안 가려고 한 거고 왜 또 하필 그 시기에 뭐죠? 남미는 가면서? 글쎄요, 그건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성정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베하고 굳이 또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지 않았나. 일단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제 중국과 미국 관계,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외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 아마 예전에 그 브레진스키가 그 외교 이 국제 질서를 얘기하면서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얘기를 아마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일본을 어떻게, 호주를 어떻게, 혹은 필리핀을 어떤 식으로 미국 편에서 역할을 해주면 좋을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만지, 찬지, 폰지 이제 이런 위치 규정할게. 다시 말하면 아까 계열사 역할 분담을 하는데 한국이 그 동안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지금부터는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뭐 윤명세 장관이 투트랙 얘기를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그런 투트랙도 염두에 두면서 한국을 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박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뜻대로 좀 움직여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이클 그린이 그 CSIS 지금 부소장이고 CSIS는 지금 현재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서는 미국 현재의 워싱턴의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싱크탱크입니다만 그 마이클 그린은 또 사실은 그 일본 측 최열을 맡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이클 그린이 일본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클 그린이 무슨 얘기를 하나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동북아 균형자론 혹은 동북아 시대 위원회가 구상했던 그것을 마이클 그린이 굉장히 관심하고 공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석에서.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이 수면 외교 수면 밑에서 그런 어떤 균형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체스판의 다른 형태의 역할들을 지금 아마 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거기에는 북한 문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문제, 그다음에 그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어떤 식으로 조율할 것인가. 그 조율이 미국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마 한국과 일본을 그런 식으로 좀 더 활용하고 싶었는데 한국이 생각보다는 도덕이라고 하는 이른바 도덕 외교 이걸 도덕 외교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 외교. 감정 외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정리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구조 변화하고 관계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좀 해보는데 냉전 시대에는 한반도가 최전선이었어요. 냉전의 최전선이요. 그리고 남북한은 각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시장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시범단지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었고 일본이 좀 완충 역할을 하는 범퍼 역할을 하는 이런 거였다면 지금 중국이 사실상 사회주의를 포기를 했고 미국과의 적대적 성격이 거의 이제 없어졌고 경제 교류가 굉장히 깊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힘이 커졌고 중국이 대외 노선도 달라졌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일본하고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면서 이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일본이 최전선처럼 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너무 날카롭게 갈 경우에 중간에 범퍼가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은 한반도가 범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동북아 균형자론의 아이디어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 국제적인 특히 동북아 정세의 구조 변화에 맞추어서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런 고민 때문에 이제 그 아이디어가 나왔던 건데 그게 지금 보면 결국은 어떤 일시적인 어떤 전략 전술이라기보다는 이런 냉전 해체 이후에 다극화 체제로 세계 질서가 움직여가는 과정에서 동북아시아에서 나타나게 될 어떤 상황 변화 이런 것에 맞춘 이제 그런 구상이 아니었나 저는 그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윤병세 장관이 얘기했던 그 이 새우 얘기는 지금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 자체는 그 얘기 자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용건 선생님 물어보셨습니다만 윤병세 장관이나 지금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전략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과거 노무현 지금 방금 유시민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전략 프레임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 그것이 실제로 수행이 되려면 몇 가지 선결 조건이 하나는 실제로 그런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외교적 능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 한반도에서 가장 핵심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북 문제에 대한 남북 관계가 그 레버리지죠. 그렇죠. 예. 그게 아주 핵심이고 남북 관계를 잘 갖고 가야 사실은 이제 그게 성립이 되는데 실제로 다른 것들이 아무런 그 변화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내실 있는 역량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거는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그렇게 수밖에 되면 없죠. 외교전에서 지금 한국이 고립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어찌 보면 이렇게 변해가는 국제 질서 속에서 이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지렛대가 남북 관계뿐인데 그게 막혀 있는 데에서 한국의 외교적 주도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온 거다. 이런 해석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문제를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새우가 고래를 길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새우가 두 동강이나 있는 꼴인 거죠. 꼴인데 이게 남북 문제 자체를 갖다가 그 오히려 그 좀 발전시키면서 남북 관계를 갖다 발전시키면서 이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걸 갖다 핸들링을 해 나가야 마땅한데 오히려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더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각각. 남북 관계가 악화될수록 미국에 더 의존하고 일본에 더 의존하고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북 관계는 왜 악화됐는가? 이게 그 남북 관계 자체가 악화될 수밖에 없어 악화됐다기보다는 국내 정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화된 남북 관계를 가지고 국내 정치를 풀려고 하는 거죠.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거죠.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렇게 적대적인 어떤 상황을 더 많이 연출함으로써 국내 통치를 더 쉽게 가져가려는 그런 발상. 이거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일본에 헬리콥터 타고 가가지고 완전히 일본 그 독도에 헬리콥터 타고 MB 대통령이 가가지고 일본을 확 자극하고 국내에서는 박수 받고 일본을 엄청 자극했죠. 파퓰라즘적인 그런 이제 이 일본에 대한 그 반일 감정 이런 걸 갖다가 들쑤셔가지고 오히려 국내 정치의 어떤 어려움을 갖다가 타고 넘으려는 그 대북 관계도 그렇고 대일 관계도 그렇고 그 자체로의 어떤 그 발전을 통해서 국익을 최대한 많이 도모하려는 그런 어떤 접근보다는 전략이 없이 국내 정치의 불쏘시개로 이용해버린 거지. 전술적으로 사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통치가 용이해졌는지 몰라도 그 관계들은 완전히 악화돼 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분석이 멋진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확실히 그런 면이 있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동북아가 굉장히 경랑으로 빠져들게 만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군사적인 공격을 한 것은 아니지만 외교적인 공격을 통해서 굉장히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국내 정치에 이용된 측면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경우에는 그 국내 정치 이용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아까 그 유시민 선생님 말씀하신 이 감정 정치라고 해야 될지 도덕 정치라고 해야 될지 너무 지나치게 원칙을 중시함으로써 어떤 그 이 외교가 가질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진중권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누구하고도 아까 반기문 사무총장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도 평화적으로 웃고 이렇게 지내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게 사실 외교거든요. 예를 들면 1972년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때 그 미중 관계가 국교 정상화 되지 않아요. 국교 정상화는 79년에 따질 거 다 따지고 나서 합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해놓고 미국이 지금처럼 일본 너희 가서 중일 관계 국교 정상화를 강력하게 요구하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때 합니다. 근데 그때 할 때 센카쿠 문제가 나와요. 근데 센카쿠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냐면 이 마오하고 그 당시 이제 그 아까 사토 에이사쿠하고 얘기를 나눌 때 이 센카쿠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다뤄봐야 풀리지 않는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큰 목적은 너희하고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국교 정상화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문제는 수면 위에 올려놓지 말고 이 탁자 밑에 두고서 이것은 정말 사이가 좋아져서 후배들의 지혜와 후배들의 그 중일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이 문제가 풀 수 있을 대로
놔두자. 건드리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이게 몇십 년 뒤든 몇백 년이든. 사실 어떻게 보면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배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야 사실 맞는데 우리는 조용히 외교적으로 지도에 다케시마라고 있는 걸 독도로 표현만 바꿔주면 독도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하죠. 우리 다 인지하고 있는 문제고 우리가 이미 실제로 그걸 대통령이 굳이 가서 문제를 일으켜서 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걸 뺏으려면 일본이 전쟁을 쳐야 돼. 전쟁 안 치고는 독도를 못 뺐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요약을 하자면 이제 현 정권도 뚜렷한 철학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그 프레임을 보면 그래도 참여정부 때 얘기했던 그 동북아 균형자론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건 같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실천적인 가능성으로 전환하려면 일단 실력이나 능력,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북한과의 관계. 이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인데 뭐 이 부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으니까 사실 외교 문제라는 게 이게 다 꼬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결과적으로 한국이 이제 고립되어 버린 듯한 이런 느낌이 발생하는 거겠죠. 약간 노 대표님은 뭐 남북 관계를 내치에 이용했다 그런 이제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도 있는데 제가 약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정치를 하다 보면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자체가 완전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용하는데 일정한 수준을 지켜야 된다고 봐요. 뭐든지 국내 정치에는 다 이용하죠. 그 도덕적으로 옳든 그러든 간에 그거를 우리가 흠잡아서 그랬다고 비난하는 거는 뭐 저는 할 수는 있겠으나 누구든 그런 유혹에서 자유롭겠냐 사람인데 그렇게 본다면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더라도 이 국제 환경에 맞고 국익을 해치지 않고 최소한 또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외교적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는 최소한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을 해야죠.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로 지금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 7, 8년 동안 이제 남북 관계를 이렇게 다루는 걸 보면 국익이라는 것 장기적인 멀리 내다보는 국익이라는 거 그 변화해가는 국제 정세 안에서 우리가 남북한을 포함해서 우리 이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민족 전체의 이익이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걸 국내 정치에 활용을 해야지. 지금 보면 거의 관계를 파탄내버리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에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이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방식이 문제였다고 봐요. 예. 이용하려는 것 자체야 뭐 어떡하겠어요. 아니 이용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파퓰리즘적 방식으로 한 것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아니 북한에 대해서는 욕하고 막 이렇게 그 도전적으로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거,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박수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감정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선뜻 박수를 못 치더라도 실제 어느 게 더 국민과 국익에 더 도움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할 건 추진해야 그렇죠. 되고 햇볕 정책도 그런 거였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역시도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국가와 민족의 어떤 이익을 놓고 한다기보다는 당장에 이제 사실 올해 나는 왜 남미 갔느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 남미 갔냐.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서 가장 그 점수가 높은 항목이 외교예요. 어찌 보면 지금 다 전문가들이 외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한복의 아름다운 외국이 알렸잖아요. 문고리 사건 등등 해서 틈만 나면은 밖에 나갔다 오는 걸로 분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쇄신시켜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은 이제는 알게 되는 이제는 갑자기 이제 미국이랑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처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고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고 일본은 또 저러고 설치고 다니는데 하면서 걱정이 깊어져 가는데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제까지 뭐 했을까 이런 문제식에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언론들 보면은. 그런데 그동안은 보면은 가가지고 한복 입고 뭐 영어하고 불어하고 그게 그냥 현혹돼가지고 그러니까 남미 간 것도 이제 뭐 한번 그런 어떤 관성적인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스페인어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보여주려고 간 건 아니었을까? 그건 맞죠. 있죠. 본인 나름대로 굉장히 공을 들였을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아니 누군가 써주고 아니 써주고 독일의 헬무트 콜은 독일어밖에 못했는데
20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독일 통일을 이루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별명이 그 독일어로 아인슈프라히게 분데스칸슬러야. 말을 한 가지 말밖에 못하는 연방 총리라고 그 별명이었어요. 예. 그 외국어 못해도 돼요. 통역이 다 있기 때문에 5개국 안 해도 어쨌든 돼. 뭐 마추픽추 못 가서 화가 난 한국 관광객. 이거 진짜 문제야. 예,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세 번째 토크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네! 지금 이걸 보고서라고 썼나? 이 정규직 계약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어! 이런 업무 처리 능력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당국에 가는 마지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 AKG가 있었지? AKG 이어폰과 함께라서 언제든 행복을 듣습니다. 딴지 마켓에서 은하계 최저가의 구성으로 만나보세요. 한편으로는 이제 미일이 신미럴 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과 러시아가 또 같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틈바구니에 껴있는 게 남한하고 북한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외교라는 건 보시다시피 지금 파탄이란 거고.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나? 외교가 파탄났다고 하지 마세요. 청와대에서 들으면 기분 되게 나빠. 네. 문제가 좀 많다. 이 정도로 표현하지. 네. 조금 전에 노회찬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남미 순방도 그렇고 외교를 국내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교를 한번 순방하고 갔다 오면 이제 국내 여러 가지 환기도 되고 또 이제 인기도 올라가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외교를 이용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교 핵심이 남북 관계를 제대로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남북 관계를 제외한 외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절름발이 외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한국 외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일단 그걸 하나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1945년 이후 전후 질서를 어떻게 만들까는 사실 아무도 쉽게 구상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포츠담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뭐 여러 가지 구상들을 했는데 그건 아마 주로 유럽에 관한 구상이었고 아시아에 대한 구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하는 것이 1951년, 52년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미국의 아시아 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반동회의는 1955년에 29개 국가들이 모였는데 55년에 29개의 정상들이 반둥이라는 외지에 모였다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돈 빌리러 독일에 64년 12월에 갈 때 비행기가 없어서 아시겠지만 루프탄자 홍콩 가는 거를 독일 협조를 얻어서 서울에 잠깐 들려서 우리 태우고 우리라는 게 이제 정부 그렇게 어렵게 하되 64년, 65년은 고무렵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10년 전 그리고 1955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전쟁이 없었던 해입니다. 그 전에 월남 베트남 전쟁하고 그 뒤에 또 다시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올해 반둥 회의가 단순히 그냥 정상들이 모이는 기념식을 할 게 아니라 반둥 정신 아시아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그걸 한번 좀 다시 교훈 삼아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한국 외교 문제하고도 관련해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반동회의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는데 옛날 냉전 시대에는 이게 되게 비동맹 말하자면 전 세계적 차원의 냉전에 맞서서 뭔가 평화, 공존 또 독립 이런 걸 추구해 나가던 정상들의 모임이었잖아요. 그렇죠. 냉전 질서를 극복하는 차원을 더 넘어서서 제국에 대한 굉장히 반대가 있어요. 반제국주의. 우리는 우리한테 질서를 강요하는 두 양 진영에 들어가지 소련이든 않고 미국이든. 소련이든 미국이든 우리 스스로 우리 길을 가겠다는 굉장히 자주적인 어떤 입장과 그리고 그것이 단일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 반동회의 는 사실은 역사적 기원이 있습니다. 한 20, 30년 전
반제국주의 운동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오랫동안 서로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로 이게 이제 갑자기 29개국 정상들이 모였겠어요. 그 정도의 꿈을 같이 나눴던 이른바 전우회가 있고 전우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랬던 정신인데 그 정신이 금방 그 뒤에 뭐 인도하고 중국하고 국경 분쟁이라든지 뭐 다양한 아시아 내분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결국 냉전 체제로 이제 재편되면서 그러나 그 뒤에 아시는 것처럼 비동맹 국가라든지 또는 지금의 아세안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 토대가 됐죠. 네. 그래서 올해 그 60주년을 맞이한 우리로 치면 이제 환갑을 맞이했는데 반둥이요. 환갑이 거듭나는 거니까 이 반둥을 동북아의 시각에서 다시 만약에 재해석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 남북 관계를 어떻게 다시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일본이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비정상 국가다. 심지어 이제 아주 심하게 얘기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병신 국가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굉장히 근데 국가가 원래부터 군사력을 꼭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아까 그 헬무트 콜 수상이 일개국어만 해도 외교를 잘하는 것처럼 사실은 군대 없이 안보를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더 훌륭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라고.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인데 손자병법에도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확실하게 이기는 것. 근데 여기서 손자병법대로 따지면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은 확실하게 평화를 갖고 오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 하나 말씀을 끝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외교에서 주권 문제를 국가가 항상 주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국가가 외교를 하는 것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미 굉장히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든다면 도시들 간의 협력을 통한 그러니까 도시가 국가를 왜냐하면 도시는 아시겠지만 군대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시는 경제 발전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도시 주권을 한번 좀 선포해서 도시 간 연대를 통해서 국가를 포위하는 전략. 그러니까 1955년에 반둥이 그 제3세계에 해방된 국가들의 모습이었다면 이미 우리는 지난 60년, 70년의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한국만 해도 거의 94%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을 텐데요. 이 도시에 밀집된 이 사람들이 도시가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로서 그야말로 새로운 시티즌 디플로머시를 이른바 시민 외교를 어떤 식으로 좀 구사해 가는 것이 좋을까? 뭐 개성 같은 경우는 그 모델로 해서 개성한테 충분한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지금 뭐 임금 뭐 얼마 주느냐 가지고 또 지금 49개 기업이 뭐 임금 줬다고 해서 정부가 또 조사하겠다고 나왔는데 뭐 한 달에 몇천 원 더 주는 거 몇천 원 더 주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좀 맡기는 것이 한 달에 7천 원인가 더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우리가 북한하고 북한 주민하고 나눠 보듯이 일본을 볼 때 일본이 다 아베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할 거고요. 아마 작년에 홋카이도에서 노회찬 선생님 그 초청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주 건강한 시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합천에 우리 원폭 피해자들 많이 있습니다만 원폭 피해자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일본 주민들 시민들이 거들떠 봐주고 재판해서 그 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본이다 한국이다 북한이다라고 하는 이 이른바 국가로 낙인 찍어서 그거를 그냥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에 움직이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시민들 간의 연대를 통한 시민 외교의 중요성 그다음에 국가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이른바 외교 주권을 뭐 도시라든지 뭐 대학 간 협력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좀 한번 좀 부활시켜서 아시아는 대국 중심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시진핑 그 주석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신형 대국이 아니라 이제 신형 그 도시 외교를 좀 우리가 좀 한번 펴야 될 때가 아닌가. 한신대학교에 그 지금 하시는 센터도 그 역할을 하는 데 그런 아니에요? 걸 한번 모델을 만들어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새로운 개념의 외교네요. 예. 학자들끼리 또 이 모임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학자들하고 교류하고 도시는 도시들끼리 시민들이 선출한 그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 교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국가에만 맡기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건 되게 좋은 생각 같아요. 예.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외교가 좀 막혀 있는데 그건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안 바뀌는 한.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투표를 잘하자.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그 아까 이제 그 나름대로 이론적 프레임은 뭐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뭐 그 딱 지금 현 정부가 전혀 부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윤병세 외교장관도 그 당시에 참여정부에 다 일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그 정말 뭐 초당적이 아니라 초정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외교 문제는 남으면 풀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포용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의지가 대단히 좀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2012년인가요? 대선 때 보면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자기들의 선거 공약을 슬쩍슬쩍 껴놓은 자기 책들을 네. 팔지 않습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책도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북 문제는 우리식으로 풀어야 된다. 그게 우리식이 뭐냐? 그러면 서양은 요리가 코스 요리로 나오니까 하나씩 우리는 한꺼번에 쫙 한정식으로 해서 다 차려서 먹기 싫은 것도 있고 먹기 좋은 것도 있고 저는 그거는 그게 일괄타결이잖아요. 그렇지 일괄타결이죠. 네. 사실 그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쭉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좀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했던 이제 그건데 사실 뭐 당장 전체율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식이 돼버리니까 지금 전체율이도 안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3년이 있으니까. 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단히 좀 아쉬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남북 관계는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 추진할 걸로 많이들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물론 이제 예기치 않았던 무슨 장성택 처형 사건이라거나 김정은 체제 공고하라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이에 좀 변화는 있었지만은 이 정권 출범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 중에 가장 안 맞아 떨어지는 행보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정권 유지의 필요성 때문 아닙니까? 사실상 그건 너무 좋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 당리당략과 그냥 여야를 초월한 어떤 굉장히 국가적 전략의 관점에서 심지어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라면은 그 역사적 책무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게 바로 남북 관계인데. 그때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 정서가 뭐냐면 옛날에는 실향민 정서였다면은 지금 이건 탈북자 정서거든요. 삐라 날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걸 갖다 내정에 좀 이용해 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당장의 정권의 안이라든지 이걸 위해서 자기가 국가 원수로서 추구해야 할 어떤 헌법적 책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이제 팔아먹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박근혜 정부 경우에는 이제 남북 관계를 할 때 사실 우리가 다르다는 걸 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체제가 도덕적으로도 우월하고 경제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선명하게 내걸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다른 외교에서도 아까 그 감정 외교 비슷한 건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북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한테 우리가 항상 끌려다닐 수만 없다.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근데 그게 MB가 그걸 하다가 실패해서 그걸 갖다 교정하겠다고 나왔던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지, 교정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MB가 이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게 뭐였죠? 비핵개방 3천, 비핵개방 3천. 그 주고받는 걸 뭐라 그러더라? 상호주의 원칙을 했고 그래가지고 경색이 됐는데 상호주의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우리 진 교수가 뭐 국내 정체 이용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은 좋은 해석이고 제가 노골적으로는 깨놓고 얘기를 할게요. 저는. 자꾸 사람들이 뭐가 안 되면 구조적인 원인, 제도적인 원인, 뭐 이론의 차이 이런 거 꼽는데요. 저는 사람 차이라고 봐요. 머리가 나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막스가 한 말인데 이제 역사에는 그 권력자의 인격이 각인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거죠. 이 남북 관계나 내치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온전하게 시스템이 구축된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 상당 부분 인치에 의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권력 잡은 사람이 어떤 인격체인지가 국가 운영에 곧바로 반영이 되고요. 그게 역사의 흐름에 바로 각인이 돼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격의 수준이 그거밖에 아니었다. 그렇게 솔직히 생각하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성의 수준이 이거다. 아니 대통령이 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인신공격이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설명도 다른 어떤 것도 이걸 설명 못해요. 지금 상황을. 제가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예를 들면 제가 잘 드는 비유인데 상호주의가 되지를 않는 게 남북관계는 이런 거예요. 이제 번화한 동네 상가에 되게 성격 싸나운 사람 하나가 이렇게 가스통 메고 라이터를 껐다 켰다 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야. 응? 아니 상가에 그 가스통 터지면 쑥대밭 되는데
라이터 껐다 켰다 하면서 눈 부라리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소형이 괘씸하고 성격이 틀려먹었고 화가 나. 그렇지만 대처 방법이 두 개가 있지. 하나는 야, 너 그따위로 살면 인생 계속 고달퍼. 너 진짜 너 인생관이 삐뚤어졌어. 버릇이 나빠. 너 그런 짓 하는 거 절대 우리 보상 못 해줘. 이렇게 하는 방법과 어이,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문제 있어? 일단 가스통 내려놓고 밥이나 같이 설렁탕이나 그런 거 먹으면서 우리 이야기해보자고. 그러는데 설렁탕 주면서 그거에 대해 상호주의로 뭘 요구를 하면 걔가 말 듣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은 일단 달래가지고 식당에 데리고 와서 설렁탕 하나씩 차려놓고 밥값은 내가 내고 대접도 하고 그리고 뭐 그게 맞든 아니든 옛날부터 자기들이 불만 있는 거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럼 밥 먹고 나가서 가스통 치우면 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너 먼저 가스통 다 치우고 라이터 반납하고 그러고 이 팔뚝에 착하게 살자 새기고 그리고 다시 나타나면 내가 국민소득 3,000원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안 된 거고 지금 와서는 뭐예요? 지금은 신뢰 프로세스.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게 먼저 네가 행동을 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많은 걸 줄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남북 관계를 이해하는 그 지적인 수준의 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책이 없는 거야. 이거 보니까 이거 탓하네. 네가 나를 못 믿는데 이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을 소냐? 탓 외교네. 저쪽은 지금 북한은 열받아 있고 배고프고 그러고 잡아먹힐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따 대고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치에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국민 여론은 그렇게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니까 북한이 하는 짓을 보고 기분이 나쁘니까 사람 함부로 죽이고 그 보면 화면 보면 요즘 뭐 종편이 보면 이북 방송 가잖아. 맨날 김정은이 나오잖아. 보면 김정은이 나이도 30밖에 안 된 게 지는 이렇게 앉아있고 말이야. 나이 60, 70 먹은 사람들이 어깨에 견장 4개 붙이고 서서 비 맞고 있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보면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따 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 감정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감정에 비위를 맞춰갖고 지금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한심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지. 나는 그렇게 봐요, 솔직히. 사람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 너무 심하게 했나? 아니요, 저는 뭐 유시민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남북 문제, 외교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 위치에 있고 또 대통령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집권자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지막에 그 14 공동선언문 나고 한 것은 다 그런 의지의 그렇죠. 발로였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최고 권력자가 의지를 갖고 문제를 푸느냐 해서 저는 남북 문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 다 떠나서 그냥 최고 권력자의 의지의 문제예요. 대통령의 의지가 네.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좀 잠깐 요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마무리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젠가 TV를 보니까 러시아 전승 그 했잖아. 70주년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외무장관이 뭐 특사지 참 윤상현 특사가 윤상현 의원 북한 사람을 만났다 뭐 이건데 보니까 정식 만난 게 아니라 이렇게 길 걸어가면서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5번 얘기를 했다라는 걸 막 떠드는 걸 보면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게 특보 수준이야. 황당했거든요. 그 제대로 된 만남도 아니고 그냥 가다가 뭐 그냥 얘기 좀 나누고 이런 걸 그걸 5차례에 걸쳐 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얘기 나오고 이걸 딱 보니까 야 정말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저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그 장면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뉴스를 못 봤어요. 어저께 학생들하고 그 MT를 가가지고 그 장면을 못 보고 몇 번 마주치고요. 사진도 났어요. 처음에는 나는 그 기사를 딱 클릭해가지고 무슨 대화가 있었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놔. 대화가 가능한 게 아니지. 그쪽의 대표는 그래도 명색은 국가 원수급이에요. 네. 김영남. 그 대화가 되는 상태. 그러니까 지가 알짱알짱 쫓아가면서 말 몇 마디 던져본 거죠. 원래 남북 관계는 그 전에 보면 낮에 회의하잖아요. 회의 시간에는 서로 언성도 높이고 자존심도 세우고 그래요. 우리 2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뭐 어디 눈치나 보고 대국 눈치나 보고 남쪽에서 뭐 이렇게 해놓은 거 자주성이 없어가지고 뭐 합의해놓으면 휴지 조각 만들고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이 모양이라고 막 대놓고 막 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오후 5시 돼서 회의 끝나고 같이 이제 만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 한잔 건크니 자크니 어깨동무하고 고향에 봄 부르고 이러면서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서 한다고요. 남북 관계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 대화 채널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네. 그 하나 끝으로 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는 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새로 바뀌면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의지가 중요하니까 바꿀 수 있느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시간을 점점 질질 끌면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게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북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알았던 내용들이 아까 유시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젊은 30대 초반에 이 김정은이 굉장히 버릇없이 앉아 있다든지 뭐 그런 장면이 자꾸 노출되지 않습니까? 또 지금 최근에 종편에 보면 이제 탈북자들이 북한을 그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부분들을 보면 북한은 정말 웃기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점점 이상한 나라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나라인 것으로 국민 각인이 되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북한을 먼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에 갖게 되는 그 대북 인식이 굉장히 달라져서 이 남남 갈등만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지와 통일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저런 애들하고 뭐하러 통일을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 아까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중국은 한번 주석이 되면 한 10년 정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 남북 관계나 외교 문제에서 큰 문제는 사실 외교라는 문제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싸웠다가 금방 친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남북 관계는 지금 벌써 70년이 다 돼가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조금 긴 텀으로 정말 일관성 있게 단순히 초당적이 아니라 초민족적인 어떤 그 협력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권의 외교로 남겨둬야 되는가 남북 문제를 아마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이 다른 차원에서의 이 뭐랄까요 초당적 협력 기구 같은 게 하나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논의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렇죠. 예. 뭐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어떤 거죠.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일관성 유지 못한다니까요. 국가인권위원회 저렇게 만드는 거 봐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부로에서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놨는데 위원장 인사 하나로 간단하게 기관 자체를 망가뜨리잖아요.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어떤 초당적인 기구를 만들어놔도 대통령이 하기 싫으면 그건 순식간에 꽝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방법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할 정권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새누리당 정권이 서야 된다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망가뜨리니까 망가뜨리지 않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정권이 계속 들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답이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정치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시네요. 전국적으로. 이거 그렇죠. 뭐 우리가 진단을 그렇게 한 것처럼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권력을 계속 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결론이 이렇게 나왔나요? 너무 정치 환원론인 것 같아. 글쎄 좀 그런 면이 있네요. 정치인이 그래도 우리 따져볼 두 분 정치 하시는 분들이라서 따져볼 건 다 따져봤어 우리가 그래도 지금. 대충 다 나온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문제 특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남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당부하실 말씀이나 이런 게 있다면 할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뭐 정치로 환원되면 살기가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무력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가 다 외교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외교 그러면 자꾸만 이제 주체가 국가로 우리가 각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교관 그러면 국제 무대. 근데 국제 무대가 아니라 정말 글로벌한 시민사회 무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이제 이런 맥락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제 아젠다를 너무 민족주의 시각에서만 언론에도 부각을 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좀 긍정적이고 희망의 동맹이 이렇게 표현을 저희 아베는 했지만 우리한테는 희망의 한반도에 대한 구상이 굉장히 다양한 상상력으로 좀 자리를 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아니라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도시 주권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대학이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유럽에 뭐 저보다 여기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헬싱키 프로세스를 전후해서 에라스무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래서 유럽인 그러니까 유러피언을 키우는 거죠. 도시인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너무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북한 뭐 이렇게 해서 그 이 내셔널 아이덴티티 강한데 한번 아시아인 혹은 뭐 정말 글로벌 시티즌으로 한번 우리가 클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렇게 스스로가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갈까. 결국은 저는 정치 환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담론 세계에서 사람들한테 자극도 주고 그리고 지적인 상상력도 주고 상상력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번엔 국가가 아니라 한번 도시나 대학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면 당도 그런 걸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당도. 예, 그래서 좀 이제는 외교를 자꾸만 국가한테 압력을 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외교적 플랫폼을 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 접근하지 않으면 노회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게 안 바뀔 수 있죠. 예. 진짜 무기력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같이 구상해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저 미일 안보 협력 지침, 미일 가이드라인이죠. 이것의 수정과 관련해 가지고 격변하고 있는 한반도 외교 그리고 그 안에서 왕따가 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외교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논의하는 가운데서 아주 대안적인 외교 형태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영화 시사회 이벤트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극장을 나서는 순간 관객들로 하여금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게 만든다는 영화 더 트립 투 이탈리아에 청취자 여러분 10분을 초청합니다. 영국의 21세기 영화를 대표하는 거장 마이클 윈터바텀 감독이 연출하고 영국의 국민배우 스티브 쿠건 그다음 롭 브라이든이 주연한 작품입니다. 중년을 맞은 두 남자가 5박 6일 동안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깨닫는 인생의 가치를 그린 영화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 이탈리아 여행과 더불어서 요리 얘기가 많이 나오나 봐요. 땡기는데. 예, 볼거리가 아주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6월 2일 오후 8시에 서울극장에서 열리는 시사회에 1인 2매씩 모두 10분께 그러니까 총 20장이죠. 초대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청취자께서는 네이버 노유진 정치 카페에 가입하시고요. 16일 토요일까지 이벤트 게시판에 방송에 대한 간단한 의견과 함께 연락처 남겨주시면 추첨합니다. 그래서 10분께 초대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까지 한신대학교의 이규호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